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뭐 들썩들썩한데 의대 정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그렇습니다. 의료 시스템, 네. 보건 제도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야, 우리가 미국보다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미국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병원 너무 비싸. 이 의료 시스템 하나만은 뭐 오바마가 와서 배우고 가고 뭐 클린턴이 감탄하고 가고 뭐 난리야 난리.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그냥 젊은이들만 많은 때여서 그 뭐 의료라고 할 게 뭐 있나요? 그냥 가끔 노인들 오시면 뭐 네. 그런 상황이라 어찌 보면 짐이 좀 가벼워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비용 구조로 가던 게 슬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 모두가 다 와서 머리 맞대고 좀 고민해야 되는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회 닿는 대로 의견 있으신 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정부 관계자도 나오고 의사분들도 나오고 오늘은 또 했던 얘기 또 할 것 같으면 나오지 마시고 좀 다른 이야기 하실 거면 네. 나오세요 했더니 예. 저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라고 손드는 분이 계셔서 네. 네 학생 나오세요 그래서 모셨어요. 모시고 나니까 예. 익숙한 분이죠. 아유, 엄청 유명한 분이죠. 엄청 유명한 분인데 네. 또 오늘은 원래 노인 얘기, 노인학 뭐 이렇게 약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은 이 한국의 의료 문제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소신 발언 네. 한번 하죠. 서울 아산병원에 정의원 교수님. 네, 노인내과라는 그렇습니다. 곳이 있다는 걸 이 세상에 소개해 주신 분이죠. 아유, 그럼요. 예, 정희원 잠시 교수님 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네. 마음에 꾹꾹 쌓아놓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 네. 오늘은 그거 털어놓고 가신다고. 네, 네. 많은 방송사나 유튜브에서 저를 최근에 불러주시는데도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다 네. 말씀을 드려도 아니다. 교수님 팔리는 콘텐츠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야, 뭐 진짜 너무하네. 건강한 뭐 이런 거 하라는 건데 저희는 예, 그래서 네. 안 팔리는 콘텐츠라도 사회에 네. 필요하다면 2%가 대신 뭐 나가서 배추를 팔고 오고 그분의 목소리는 듣자. 네. 하지만 오늘은 배추는 제가 안 팔 것 같긴 한데. 오늘 배추 안 파셔도 제가 네. 잘 팔리게 준비를 예. 해왔습니다. 네. 들어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지 않는 저는 이제 방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방안의 코끼리 이야기고요. 자, 화면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 안에 코끼리요? 네, 방안의 코끼리죠. 예. 방안의 코끼리가 이렇게 방 앉아 안에 있는데 코끼리가 모두가 이 코끼리를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고 예.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를 다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면은 모난돌이 정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도 되게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노년내과 진료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 좀 다른 뷰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의 예.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서울아산병원의 의견은 절대 아니고 또 예. 내과 의사지만 뭐 당연히 내과학회의 의견도 아니고 개인의 네.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 이거를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인기가 없는 별로 불편한 약간 불편한 얘기 할 거다, 진실 오늘.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예. 우선 제가 여기 두 분께 안 대표님 그리고 네. 이 프로님께 좋은 의료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료를 바라세요? 좋은 저희- 의료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료를 바라시나요? 질 좋은 의료? 뭐라고 좋은 의료는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비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치료비.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각 뭐 설비나 혹은 뭐 신약의 도입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못 고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싸야 하고 네.
두 번째 쌓아야 성능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성비도 되게 좋아야 돼요. 이게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지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혹시 안 대표님도 이게 있으세요? 예. 아니 저도 뭐 비슷하긴 비슷하시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렇죠. 이런 함정이 있는 질문에는 일부러 네. 대답 안 합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비겁하다니까요. 네. 아니에요. 아, 제가 요새는 네. 대답 더 많이 합니다. 아, 인생을 훌륭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비겁하게 살지는 맙시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오랜만에 2%가 걸려들었네. 예, 저렴하면 좋고 예. 고성능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빨리 되면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예. 자, 우리나라 의료는 정말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을 달성을 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나라인데 예. 문제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 세계 최하죠. OECD 국가 중에 최하입니다. 예. 저건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어. 이거랑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화면 계속 띄워주시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붉은 여왕이라는 어떤 비유를 전 들려고 합니다. 네. 이게 겨울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작품인데요. 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붉은 여왕이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해. 어딘가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적어도 그보다 2배는 빨리 달려야 하고. 뜬금없죠. 이게 네. 이제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볼루션 진화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무한 경쟁이 되다 보면 예. 계속해서 더 자기가 발전을 시켜야지 제자리를 유지할 살아남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 붉은 여왕의 메타포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메타포를 들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가 이제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싸고 예. 또 가장 많은 양을 향유할 수 있게 된 데는 이 붉은 여왕의 어떤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가를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신의료 예를 들어서 뭐 다빈치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기술로 들어오고 예. 이런 노력들을 각 학회와 과에서는 무한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진찰료, 그다음 환자 한 분을 입원시켜놓고 봤을 때의 기본적인 그냥 기본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업사이드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면 결국에 새로운 거를 자꾸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런 거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이 점점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로봇 수술을 우리나라 가장 싸게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계기가 있거나 사회 이슈가 있거나 또는 대선 캠프에 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학회나 과의 영향이 크면 예. 아주 핀포인트로 그것과 그런 분들과 관련된 수가가 잘 올라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이제 필수 의료를 우리가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가중치를 주겠다. 아, 그러면은 이제 필수 의료라고 선정이 된 또 특정 과가 나오는데 예. 뭐 산부인과, 외과 그렇죠. 뭐 이런 곳은 곧 올려줄 거다. 그러면 그 과의 특정 시술이라든지 또는 그 과의 전문의가 넣을 수 있는 특정 코드가 이제 수가를 받게 됩니다. 뭐 지난 정부 때는 그렇습니다. 그 뭐였나요? 치매국가 책임제가 있었고 예. 치매나 또, 뭐 문케어에서 특정 영상 검사 MRI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저는 예.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제가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사유화를 하는 거죠. 네. 비슷하게 특정 세력들 또는 그 분과 또는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가들이 올라가게 되고 한편으로는 행위별 수가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검사, 시술의 수가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의료는 크게 봤을 때 나라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런 술기에 대한 또는 어떤 검사에 대한 수가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진찰료, 기본 요금은 덜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재정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네. 목소리 우리 이런 거 들어왔습니다 올려주세요 하면 그렇습니다. 거기가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다른 데가 줄어든다. 다른 데는 물론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 느리게 올라갑니다. 제가 이건 좀 이따 데이터로 보여드릴 건데요. 깎이기도 해요?
깎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가 이제 상용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면은 그 검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찰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깎이지는 않죠. 네. 그러니 매년 건강보험료는 조금씩 절대적인 숫자로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그 상승분을 어디에 나눠줄까라고 네. 하다가 네. 말 많고 정치권에서 관심 많은 네. 그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보통은 나눠준다.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우리가 수가를 필수과의 수가를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왜 우선 먼저 수가를 올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사실은 그동안 항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가 인상으로 끝이 났는데 그거조차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수가 인상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 이 겨울나라의 앨리스 붉은 여왕 게임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수가 인상에 도움을 받은 특정 과가 첫 번째로 그 대형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인센티브가 올라갑니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근데 그 인센티브가 대형 병원의 수익 증가와 비교하면 굉장히 적죠. 네. 말하자면은 매출액이 뭐 몇십억 늘고 개인당 의사에 그리고 뭐 순이익은 또 뭐 수억이 늘었는데 인센티브는 사실은 뭐 1, 2천만 원 느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따졌을 때. 인센티브라는 건 의사 개인한테 주는 그렇죠. 네. 그거는- MRI 수가가 좋아졌으니 네. MRI 많이 찍게나 그렇죠. MRI 많이 찍으면 당신 네. 월급도 좀 더 줄게. 조금 더 주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과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예. 그러면은 우르르르 그 과로 전공의가 이제 많이 인기가 생겨서 예. 전공의들이 거기서 많이 뭐 월급 가고요. 많이 주네. 네, 그리고 이제 개원붐도 생깁니다. 예. 그런 과들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수가 인상에서 소외를 받은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진찰료가 떨어지는데 이 문제가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보험 진료를 하는 일반적인 진찰료를 받아서 진료하는 대표적인 그 과가 소아과입니다. 네, 소아과. 그리고 가정의학과 그리고 저 같은 이제 노년내과 같이 이제 환자를 그냥 보는 과죠. 네. 시술이나 술기를 진찰이 하지 않고. 중심인. 뭐 해도 진찰료만 그렇죠. 받는. 머리를 쓰는 예. 과의 경우에는 이제 점점 피해를 보게 되고 또 하나는 학회나 과의 영향력이 적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서 또는 목소리가 사양 산업이어서 네, 아. 끊임없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에 계시는 급여과장님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환자 단체와도 뭐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점점 그 인상에 뒤처지게 되죠. 그러면은 문제가 여기에다 추가로 대형 병원에 이런 팀들이 많이 생기고 대형 병원의 볼륨 이펙트 때문에 네. 대형 병원의 실력과 효율성이 좋아지게 되면 지역 병원에서 로우 볼륨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술을 저희 병원에서 1년에 500건 하는데 어떤 병원은 10건밖에 못하면 예. 그 병원은 이제 팀 유지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수가도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데다가 대형 병원으로 더 가시면 점점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팀이 유지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그 과는 TO가 줍니다. 예. TO가 줄면 학회의 힘이 줄고 과의 힘이 줄고 그러면은 정치력이 떨어지니까 수가가 못 오르는 이런 네모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네. 이 필수과 의사들한테 수가를 올려줘라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라는 게 네. 하루 일하면 얼마 줄게 수가가 아니라 네. 환자 한 명에 대해서 옛날에는 50만 원 주다가 100만 원 줄게 하는 거라서 네. 환자가 많이 오는 병원한테는 그래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괜찮아 네. 인데 네. 환자가 잘 안 오는 병원은 네. 수가를 올려줘봐야 그거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된다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지방 의료를 살리는 방법으로는 수가 올리는 거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게 뭐 포함되는 레시피라면 모르겠으나 네. 그거 올리면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병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빅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인클로저식 수가 인상을 가장 많은 혜택을 보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결국에 검사 시술을 많이 한 거고 또 최신 기계를 많이 도입하고 그 기계를 예를 들어 지방에서는 하루에 한 번 쓸 건데 서울에서는 그럼 100번 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또 손익분기에 빨리 도달하게 되고 이게 뱅뱅뱅뱅 돌면서 네. 결국에 지방으로는 사람이 안 가고 대형 병원으로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주시면요. 결국에 이 수가 인상을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지방 의료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고 필수 의료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사람값을 안 쳐주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값을 안 네. 쳐준다. 결국에 이게 자동차 고치러 가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고치러 가는데 진찰료를 우리가 내지 않잖아요. 예.
결국에는 부품값만 부속을 냈죠, 갈아서 부품값만. 거기에 이제 공임을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정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죠. 예. 이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진찰료가 올라가는 속도가 인플레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데요. 제가 이제 삼성증권 자료랑 우리나라 역사적인 진찰료 히스토리를 가져왔는데 1980년도에 의사, 그러니까 초진 진찰료가 1,85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 의원에 17,000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 지금 이제 짜장면 한 그릇이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네. 이제 1980년도 같은 경우는 짜장면 한 그릇이 350원 정도였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교하면은 그때는 짜장면 한 5그릇 정도 먹을 수 있었던 거 정도를 받았다고 하면 예. 지금은 한 그릇 반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못 진찰료가. 올랐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값과 기계값이 경쟁을 하는 구조인데 이 기계값에다가 더 많은 웨이트를 실어준 거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은 최신 기술을 더 싸게 누릴 수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지방 의료가 어려워지고 또 필수 의료가 어려워진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진찰료는 네. 사실은 뭐 화려한 로봇 수술도 수가를 올려달라고 뭐 당연히 로봇 수술을 들어오는 과 입장에서는 네. 그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겠죠. 네. 비용도 비싸고 이걸로 네.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돈도 벌어야 되니까 병원도. 맞습니다. 근데 진료 수가는 사실은 모두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료 수가도 올려주세요라고 또 할 법한데 네. 진료 수가를 올리면 똑같이 좋은데 네. 로봇 팔 수술하는데 올려야지만 나만 좋아 이런 네. 컨셉입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히 좀 지적을 하신 건데요. 네. 진료비를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진찰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료분들은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진찰료를 올리면 지금처럼 1분 진료를 하면서 의사가 돈만 더 벌 거다라고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네. 진찰비도 올려주면서 음, 하루에 보는 환자들 숫자를 대충 정해놓고 네. 처음에 1명부터 10명 볼 때까지는 진료비를 많이 주고 네. 뭐 50명부터 60명까지 보는 건 좀 줄이고 네. 60명 넘어가면 거의 안 주고 뭐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닫아 놓으면 진찰비 올리는 것도 해결하고 네. 시골에 환자들 별로 없는 분한테도 네. 혜택이 많이 가고 네. 도시에서 환자 많이 보는 의사들은 그것 때문에 굳이 많이 안 봐도 되니까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되는데 네. 그거 하자고 했더니 개업의연합회인가 어딘가에서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바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셨네요. 자, 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 해결 방안도 사실은 결국에 다른 선진국,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 이야기를 합니다. OECD 평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환자를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돈을 더 주는 그러니까 시간 수가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자, 그럼 먼저 제가 이제 일단은 순서를 좀 바꿔서 OECD 스탠더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료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이따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결론적으로 사람 값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아과 오픈런이 생기고 상급종합병원에서 1분 진료가 생기는 그거 원인이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가격은 못 올리니까 점점점 작아지는 줄이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자 내용물을 줄여서 싸게 그렇죠. 만드는. 수가를 제대로 안 네. 주니까 짧게 보고 끝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공의 트레이닝을 할 때 또는 제가 의과대 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내과 교수님한테 가면 내과 교수님의 분과가 어디든 간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만성질환 약도 주시고 꽤 자세히 봐주셨었어요. 예. 그런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 내과 분과 선생님들이 자기가 보는 병만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 예. 각각의 병에 대해서 전문과 선생님들한테 가도록 하는 거죠. 옛날에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내과에서 내과로는 사실은 환자를 의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쪼개보는 식으로 된 건데 쪼개보는 거하고 수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진찰료가 안 오르니까 거기다 특진비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환자를 보는 걸 가지고 내 진료실에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진료 시간을 점점 줄여야 돼요. 빨리 봐야 된다. 빨리 보고 분업을 해서 기계화되고 알고리즘화된 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를 해소를 하면 OECD 평균이 됩니다. 지금 정확히 우리나라가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진찰료는 3,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진찰료가 정상이 되고 대신에 검사비를 줄이면 외래 진료량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OECD 평균이 되는 거고요. 예. 자연스럽게 환자를 사람으로 보게 되고 모든 질병과 기능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가설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WHO에서 얘기하는 거는 노인이 많아질수록 주치의가 필요하다. 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병을 다 통합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네. 환자 볼 수 있는 한도는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네. 그러면 환자들이 오늘 보려다가 못 보고 내일도 못 보고 계속 기다리다가 못 볼 거 아니겠어요. 네. 영국이 그렇다면서요. 환자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또 역시나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이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건데요.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외래 진료 횟수가 거의 3배입니다. 그런데 예. OECD 대비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이제 거의 고령화 정도가 점점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지만 그동안은 되게 젊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 진료 횟수가 높고 입원 기간도 길고 그리고 이제 경상 의료비 증가 속도도 사실은 OECD 최고고요. 예. 자, 그러면 보시면은 임상 의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족한가?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사실 3.7, 2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적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은 의사 수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진료를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로섬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배의 시간 동안 3분의 1의 환자를 보면 그게 OECD 평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현재는 지금의 자원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상태에 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람값 아낀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네. 실제로 저한테 오신 한 분의 처방약 목록입니다. 아이고야. 결국에 이게 보시면 제가 점점점 친 게 의사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이분이- 두 분, 아이고. 세 분, 아이고야. 의사 네 분, 그 다음에 5번째 의사, 6번째 의사, 7번째 의사죠. 그리고 약이 34개인가 그래요. 여러 병원을 다니신다는 거네요. 무릎 여러- 아프고 뭐 그렇죠. 머리 아프고 네. 뭐 다 각각. 각각 와.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인지 기능 떨어지시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있으시고 식욕저하 있고 또 허리 아프시고 또 관절염 있으시고 심장 안 좋으시고 당뇨 있으시고 또 우울증 있고 각각의 본인들이 보시는 전문과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의 일단은 지금 오셔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 처방을 하시는데 빨리 처방해서 빨리 내보내는 게 지금은 이제 루틴이 되어 있는 거죠. 아.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약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먹고요. 이렇게 보통 의무기록지를 들고 저한테 오시죠. 저건 뭐예요? 이게 의무기록지입니다. 어. 병원 다니시면서 그동안 출력하신 의무기록이에요. 처방전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처방전이랑 의무기록이랑 검사 기록들. 주로는 이게 두꺼워지는 이유는 안 해도 될 검사를 엄청 많이 하고 또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어 진료를 하시고 또 수익을 창출하시고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또 안심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와. 결론적으로는 환자를 자세히 얘기를 10분 정도 들어보면은 검사 없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목록을 만드는데 10분 정도를 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약의 3분의 1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오늘 오셨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료가 과잉으로 간 거예요. 슈링크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개별 진료당 행위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절화되고 약이 약을 부르고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 또 약을 처방하시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의료 공급을 많이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연간 병상 증가율 속도인데 OECD 1등입니다. 실제로 OECD 2020 보고서에서 한국에는 1차 의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로 그냥 전문의한테 가서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In Korea there is not a well established primary care system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환자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주시는 의사가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다 가기 때문에 16.6회를 보는데 이게 OECD 평균보다 되게 높은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걸 우리나라가 버틴 거는 여기 제가 밑에 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한국이 비교적 아직까지 어린 나라이기 때문에 젊고. 고령화가 안 됐기 때문에 버텼다. 그런데 예. 앞으로는 그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결국에 무한 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OECD 안에서 병상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료용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큰 병원들이 수도권에 6,600베드의 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네,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결국에는 이 병상들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의대생을 급하게 늘리려고 하는 게 결국에 6,600개의 병상을 늘리려고 하면 네. 이게 근데 사실 김윤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다른 스탠스로 말씀하시지만 예. 예를 들어서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제가 근무하는 2,700병상의 의사가 1,600명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 보면 6,600베드라고 하면은 뭐 네. 김윤 교수님 3,000명 필요하다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한 5, 6,000명 예, 필요합니다. 조금 더 예.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를 커버를 하면서 지역 병원까지도 공급을 하려면 의대생을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 거죠. 저 병상을 늘리는 건 병원의 판단에 따른 겁니까? 각각의 병원들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급을 무한정 늘리게 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한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미 병상이 많은데 계속 병상을 늘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수님, 근데 그 부분에서요. 네. 네. 불필요한 병상이거나 환자가 없을 것 같은데 늘리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병원들도 당연히 수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늘리는 거고 그 수요는 환자일 텐데 네. 환자가 있을 건데 늘리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는 아닐까요? 왜 저걸 문제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평균 재원 일수도 OECD 평균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급성기 의료의 이용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피할 수도 있는 의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돌아가시기 1개월 내에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미 노쇠가 많이 진행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굳이 건강 검진을 하셔서 거기서 발견되는 모든 병들을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 건데 정확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환자분의 사례처럼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의료의 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면 결국에 약의 부작용 때문에 또 입원을 하시고 낙상하시고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교수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지도에서 보여주셨다시피 이제 병원들이 종합병원들 특히 병원을 많이 늘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의사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데 어쨌든 의사 수가 늘어나면 네. 그리고 병원들끼리 경쟁이 심해지면 네. 말씀하셨다시피 막 밀어내기도 있겠으나 네. 어쨌든 병원들끼리 경쟁을 많이 하는 구조가 되면 네. 그러면 좀 환자 보는 속도도 좀 늘어나게 되고 네. 서로 좀 좋은 서비스를 주려고 네. 뭐 좀 친절하게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것 같은데.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건 네. 의료의 공급보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런 쳐내는 거-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네. 공급이 많아지면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좀 수 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질문을 좀 이렇게 예, 그래서 알아볼 수 내가 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하려고 딱 그 질문이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또 가져왔습니다. 예. 아마 그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의료와 돌봄.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부산에 있는 의사분이 그러니까 결국에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돌봄이 좀 더 중요해져야 된다를 이제 조금 거칠게 말씀하셔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개념이 좀 떨어집니다. 예.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결국에는 점점 병의 개수가 늡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숫자 나이가 X축이고 Y축이 이제 점점 병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예. 결국에 모든 것을 다 분절적으로 고치려고 들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돌봄으로 이어가지가 않고 끝까지 다 질병으로만 보게 되면 무조건 무한 발산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급성기 병상이 2배가 늘어도 2030년대
중반 40대 되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의료는 그러니까 사람의 노화 과정에서 점점 고장난 데가 늘고 예. 생로 병병이 되면 그 병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은 1차 진료 의사가 대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기능 저하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는 개호 예방이라고 하고요. 예. WHO에서는 이제 아이콥 개념이라고 해서 사람의 제가 쓰는 단어기도 한데 내재 역량 감퇴, 그러니까 노쇠 진행 예방을 해서 결론적으로 의료에서 점점 돌봄으로 이행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예. 돌봄 예방을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완화 의료나 돌봄을 제공하는 걸로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사람이 예. 가야 되는 단계가. 그런데 굳이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할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90대가 된 분들 이 모든 검사를 다 해서 그 병을 다 고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분처럼 됩니다. 그런 약 처방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그걸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들을 고치고 대신에 그분들의 실제 생존에 중요해지게 되는 거는 사실은 결국에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빨간 네모로 박스를 표시한 게 예.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진짜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사실은 결국에 우리나라에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올라가고 돌봄 요구가 늘어나고 이때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사람이. 노쇠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똑같은 젊은 사람한테 쓰는 약을 쓰더라도 그 약을 쓰면은 부작용만 생기거나 낙상이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는 점점 질병에 대한 어떤 커버리지를 연착륙을 시키고 돌봄으로 이행을 하고 대신에 그 돌봄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요양원, 요양병원 가는 게 아니라 댁에서 삶의 질이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결국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누가 하느냐? 결국에는 그게 OECD에서는 1차 의료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게 없다 보니까 그거 1차 의료를 늘려야지 지금 종합병원을 늘리는 방향이 이상하다.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1차 의료가 필수 의료로 고려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필수 의료 하면은 되게 빠른 응급실, 그리고 뭐 분만, 예. 소아는 물론 1차 의료도 고려를 해주시지만 정작 사실 제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부담이 커지고 이용이 많아져야 되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1차 의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주치 시스템 단골 의사 이런 것들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율을 하고 예. 병이 아니라 또 노쇠를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좋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본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대만도 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는 아예 필수 의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지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 슬라이드를 좀 주시면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병원의 속내는 그럼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병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이건 제가 김윤 교수님을 저격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슬라이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늘려서 의사의 평균 연봉 단가를 낮추면 바이탈과를 의사가 할 것이다. 예. 그 가설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가설이 사실은 틀렸다. 그 가설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수가를 올려도 안 되는데 수가를 올리면 왜 안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과를 보는 사람은 어차피 적자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가가 올라가지 않은 대부분의 과들 중에서 적자과는 적자가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를 무작정 올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의사를 무한정 늘려서 의사의 평균 연봉을 떨어뜨리면 필수 의료 의사가 또는 바이탈과 의사가 늘어났냐?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김윤 교수님이 35세 전문의가 되면 연봉 4억 받는다 그랬어요. 예. 제가 35세 전임의가 됐을 때 전문의 월급이 통장에 찍힌 게 450만 원 찍혔고요. 2023년 9월 달에 1010만 고 끝에 이제 계약기 교수가 됐습니다. 예. 그때 전문의 9년 차였는데 제가 689만 6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월급을 받는데 제가 이런 거 여기서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제 병원에 입히는 피해액이 예. 경제적 피해액이 제 연봉보다 많습니다. 왜 피해? 적자죠. 과가 적자여서. 예, 그러니까 저와 같은 진찰료 위주의 약을 정리한다거나 면담을 한다거나 네. 기능 평가를 한다거나 뭐 장기요양보험 소견서를 써드린다거나 또는 가정간호를 조율해서 요양병원에 안 가시고 댁에서 잘 돌아가시게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예. 환자분을 보는 진료를 하면 제 연봉보다 적자액이 커요. 그러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병원 내의 자원의 분배 문제인데
필수과의 TO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필수과도 아니라고 하지만 예. 바이탈과 돈 안 되는 과의 TO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아과나 내과에 인기 없는 과들 보면 펠로우라 그러죠. 전임이 3년 4년씩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월급에도 교수를 하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낭인 시절이 굉장히 길었고 그런데 아무리 뭐 그 예를 들어서 의사가 그러니까 갑자기 의사를 2만 명을 뽑는들 예. 예를 들어 서울 아산병원은 물론 노년내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리라도 있는데 당장 뭐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내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의료는 돈을 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병원에서는 그러면 공공병원 같은 데를 가셔도 개별 교수의 또는 개별 전문의의 TO를 만들 때 이 사람이 얼만큼 우리한테 벌어줄 수 있는지를 주판을 튕깁니다. 그거는 수가에 달려 있다 이거죠. 수가에 달려 있는데 그 수가는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진찰료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혜택을 받은 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들은 특히 적자과들은 그러니까 저같이 보험으로 바이탈을 보는 과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적자가 나게 되고 이런 과들은 자리가 줄고 왜 근데 적자입니까? 교수님 월급 주는 거 말고 네. 병원에서 노년내과가 있다는 이유로 더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진찰실이나 혹은 뭐 이런 네. 공간을 그렇죠. 공간 돈 잘 공간의 버는 기회비용. 과한테 주면 더 잘 벌 수 있다는 그 기회비용.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물값도 들고 전등값도 들고 그다음에 저 혼자 진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원을 해서 1인 병원을 열면 혼자 진료를 하면 되겠지만 예. 간호사님도 외래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무과 직원분도 있어야 되고 행정직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병원 관리직 분들도 계시고 뭐 경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 모든 시스템이 굴러가는데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원가가 들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의료라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의료 공 개념을 도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로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건보 재정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예. 특정 질환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심뇌혈관의 수가를 올려준다. 또는 치매 예를 들어 중증 질환으로 해준다. 그랬을 때 그럼 다른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가 적자가 심화되면 결론적으로 의료 시스템이나 공공병원이나 또는 종합병원에서는 더 잘 버는 과가 돈을 벌어오면 그 이익을 가지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약간 적자지만 뽑아줘야 되는데 또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잃는 사람을 내가 왜 고용을 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필수과는 자리가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바이탈과를 내가 하고 싶어도 정원 자체가 없다. 예, 전문의로서 내가 갈 수 있는 TO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 주변의 전공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많았고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 같은 흉부외과 교수님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예. 첫 번째, 그러니까 볼륨이 주니까 지방에서 내가 팀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볼륨이 안 되니까 TO가 줄고 환자가 줄고 악순환이 되니까 나오셔서 예를 들어 정맥류를 하는 경증 질환을 하는 쪽으로 돌리시거나 이런 예. 경우가 굉장히 많고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죠. 흉부외과 예를 들어서 점점 더 심장 흉부외과 선생님의 수요가 줄다 보니까 점점 이제 펠로우를 해도 물론 그 결과로 이제 나중에는 전공의가 안 들어오는 거지만 예. 펠로우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나가셔서 다른 거를 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거죠. 그건 환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환자는 꾸준히 있는데 그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 그 과는 가능하면 의사 TO를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인데요. 환자가 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과 같은 경우는 소아과 의사 이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의 환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죠. 네.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들의 수는 이제 비슷하게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수술 대신에 시술로 해결을 하거나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되면은 그런 외과계 선생님들은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볼륨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TO가 주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정말 환자를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뭐 1년에 100%씩 환자 보는 양이 늘지만 하지만 적자 폭도 뭐 줄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데는 애초에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병원에서는 그런 거는 안 만들고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는 정말 공공병원이나 이런 데서 정말 요새 자리를 잘 안 만들어 준다고 그러거든요. 가정의학과가 저희랑 비슷한 형태의 진료를 하시니까요. 큰 돈 버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큰 돈 버는 과는 대학병원 의사라도 연봉이 네. 비슷한 경력인데도 훨씬 높습니까? 훨씬 높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그러니까 수가를 결국에 이 붉은 여왕 게임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 과의 수가를 확 올려주면 예. 이분들이 개원하면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원가와 대학병원의 또 면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 이분들은 또 개원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대학병원은 또 공동화가 되고요. 수가를 올려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내과 수가를 오늘 방송을 네. 보고 네. 복지부에서 네. 안 되겠네. 정의원 교수님 그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게 해서 올려주면 네, 정의원 교수님 나가서 그냥 개업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소련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든 거를 이런 어떤 행위에 아이고. 대해서 수가를 올리고 내리고를 정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 값을 더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시 제가 정리를 슬라이드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요새 당직을 서면서 여러 가지 좀 현타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정말 사실 세상에는 소신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바이탈과로 들어온 전공이 전임이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과에서는 일단 TO가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나라에 돈을 쓰는 의료인데 이거를 시스템에서는 일단은 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의료 공개념이 어느 정도 좀 잡힐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참 이게 웃긴 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이제 김인 교수님도 이 심리를 이제 질투 심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4억을 번다. 실제로 그래서 돈 잘 버셔서 뭐 굉장히 비싼 뭐 자동차를 과시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죠.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돈 많이 벌지 않냐? 너 같은 사람은 돈 생각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래서 웃기는 게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 사실은 아마 오늘 그래서 저를 별로 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제 당직을 섰고 한숨도 못 자고 왔고 월급도 작은 데다 되게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예. 그런데 게다가 파업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간에 의료계 내의 분배 문제가 있는 거고 병원 내의 자원 분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예. 정말 소신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근무 테이블을 보면 103시간 일해야 됩니다. 이게 웃긴 게 전공의는 전공의법이 생겨서 8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전공의보다 높아요? 전공의보다 높은 게 아니라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연봉만 주면 땡이기 때문에 네. 전공의 전임이 없으면 저희가 당직 서라면 다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당직 서고 못 자고 오늘 외래도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급으로 이거 나눠 보면은 저임금이죠. 굉장한 이제 저임금이 됐는데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표 쓰는 것도 이제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표 내면 집단 행동이라고. 결국에 지금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을 저는 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윤 교수님도 잘못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의사협회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핀트가 안 맞는 말씀들을 하시는 게 있고 무조건 수가를 먼저 올려준다. 그것도 근본적인 해소 방안이 아니고. 수가를 올려줘도 네, 올려주면 그쪽만 그렇죠. 성황이고 네. 그러면 더 그쪽의 개원 의지만 강해지고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 부조리는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슬라이드 잠깐 다시 한번 주시면요. 결국에 누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는 나간 전공의들 아마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계속 철퇴를 맞고 있으면 사실은 그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체 누가 왜 바이탈을 봐야 되는지에 그러면 대한 교수님 생각을 할 수밖에 수가를 없죠. 올려줄 때 예를 들면 노인내과는 올려줘야 된다고 하려면 자 노인내과가 실제로 병원 안에서 얼마나 더 손해를 보는지 보자. 네, 그래서 직접 와서 따져보면 정말 손해를 보는지 네, 이것 때문에 손해를 안 보는 건데 엄살인지는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아산병원 노인내과는 별로 손해 아닌데 저기 밑에 저 지방에 있는 무슨 노인내과는 손해가 더 크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안분 배려해서 네, 지방에 있는 노인내과는 그래도 지방에 노인이 필요하니까 거기는 더 올려주고 네, 여기는 조금 덜 올려주고 네, 바깥에 개원하신 분들한테는 안 올려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됩니까? 올라가면 전국이 다 올라가고 네, 안 올라가면 전국이 다 안 올라가고 네.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지. 네. 그러니까 엄마 배고파 하면 누가 배고픈지 보고 밥을 줘야지. 배고프다는 소리 있으면 얘딱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요? 일단은 싸움 나죠, 제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예.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 우선 요걸 먼저 본 다음에 그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병원 제가 지금 의료계 내의 분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대학병원이 어렵다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이제 예. 좀 특별한 방식의 회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준비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적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음. 그쪽으로 돈을 미리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금 빼고 뭐 손해 봤네. 준비금 빼고 어떤 돈이네 이 말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보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금 가산 자기 자본이 2년 동안 한 6천억 늘었습니다. 근데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6천억의 돈을 빠져 벌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준비금도 무작정 자기 맘대로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1년 매출의 몇 퍼센트 정도를 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 네. 그게 만약에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그거에 연동해서 손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히스토리컬리 손해 본 경우가 많으면 준비금도 네. 많이 잡고, 즉 지방병원 같은 거 그렇게 하고 네. 서울의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컬리 저기는 환자가 줄어들 경우는 별로 없었어. 네. 라고 생각하면 준비금을 조금 해놓을 수 있게 네. 해야 되지는 않나요? 근데 이 준비금을 어떻게 쓰는지나 이런 것들은 공개 의무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회계의 어떤 루프홀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정말 절대적으로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서울아산병원과는 무관하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걱정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럼 대체 이 불편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결국에 저희 병원에 오시면 어르신들이 병이 여러 개면 대여섯 군데의 진료과를 전전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거든요. 결국에 환자가 봤을 때도 경험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게다가 상급종합병원 저희 병원 하루 입원하시면 입원실 50만 원인데 입원실 굉장히 남루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 불편하고 게다가 환자분들은 뭐 3시간 기다리셔서 1분 진료를 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편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외래 100명 보고나면 죽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결국에 지방의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당장 내가 아플 때 볼 수 있는 의사는 더 점점 없어지는데 예. 제가 범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어떤 그런 차등 수가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선은 일단은 관료의 생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찰료를 올려준더라도 의사는 1분 진료를 할 거다라는 게 생각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치권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 동네에서 진료를 받으면 조금 더 쌀 수 있고 뭐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당연히 지방에다 보조금을 주려면은 또 뭔가 다른 그런 결국에 반대급부의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보료가 올라가는데 이 건보료 올라가는 거 제일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 의료가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환자분들을 지방에 묶어놓고 지방에 있는 센터들을 볼륨 센터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죠. 예. 볼륨을 늘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옛날에 있었던 비용이죠. 진료 권역 같은 거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예. 그거를 사실은 정치권에선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SRT, KTX가 그러겠죠. 생기고 나서 네 그렇게 사람들이 지방에 사시는 오셨는데 분들 보고 지방에 계시니 지방병원 이용하세요라고 네, 하면 그것도 네. 저항이 있을 예. 거고 굉장히 저항이 그걸 있겠죠. 막기 위해서 서울의 의사들을 이렇게 지방 발령을 함부로 낼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용적 페널티를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또 반대로는 이제 지방 의사 선생님들 돈을 많이 주고 뽑기 위해서 페이를 주기 위해서 건보료를 올리는 것도 안 될 건데 심지어 그렇게 자리를 포지션을 잘 만들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적자가 되면 지방 의료원 문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게다가 또 한 번 또 범인을 들어보면 이제 이 각자 도생의 붉은 여왕 게임을 이어가는 병원들이죠.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디에도 수가가 그러니까 특별한 과들의 수가가 올라가면 그 이익이 대부분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네.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로 이익을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 집단과 개별 의사는 인센티브가 늘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저 같은 임상 의사, 그러니까 뭐 실제로 프랙티스를 하면서 이런 양쪽에서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런 두드려 맞는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은 실제로 환자를 솔직히 봐보시지 않은 그래서 저는 사실 프레질리스타라는 표현에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을 하면서 앞에 있는 1번, 2번의 관료의 편안한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입맛에 맞는 자문 의견을 제출하시는 교수님들이 주로
TV에 나와서 아.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KBS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요. 예. 한편 이제 사실은 이런 시스템에서 체리피킹하면서 의료 쇼핑을 하는 의료 소비자도 예.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게 이제 이어지면서 OECD 최고 속도의 경상 의료비 상승, OECD 최고의 의료 이용 횟수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계시고 사실은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싸게 고품질의 진료를 보고 계신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젊은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아까 약 보여드렸던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분절화된 성인의 준한 진료를 하게 되면 무한히 의사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게 결국에 세 가지 개념이 없습니다. 1차 진료 개념이 없고 노인의학 또는 어떤 주치의 개념이 없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이제 개호 예방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 존재합니다. 젊은 사람들까지는 먹혔습니다. 지금 분절적 의료가 이 건강해 보이는 노년이어도 젊은 사람과 몸이 다르지 않은 분들한테는 잘 작동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그 연구를 해보면 5, 6, 7, 8에 있는 노쇠한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이랑 똑같이 의료를 제공하게 되면 집에 걸어서 못 갈 가능성이 10배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완전 다른 선진국 모델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OECD의 어떤 1차 의료 또는 WHO 그의 1차 진료 평균적인 OECD 모델, 예. 선진국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하고 있고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한 발산을 해야 되니까 예. 병상을 무한정 늘리고 의사를 더 늘리고 그리고 결국에 의사 월급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공급을 무조건 늘려서 폭탄을 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게 의대생 정원을 2,000명 늘린다 해도 그게 5년 해봐야 10,000명인데 의사가 14만 명입니다. 5년 지나니까 지금부터 10년 뒤에 5년치 의사가 나온다 한들 결국에 의사 10%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다들 어떻게 보면 쓴 약을 먹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경로 의존성과 사실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제가 관료분들 얘기를 해보면 참 답답한 게 1990년대, 2000년대 이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얼기설기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현재 분절화된 전문과 중심의 치료 중심의 시스템이 무슨 한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통인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이분들은 그것만 보고 배우시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되고 선진국 모델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봐본 적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사일로 구조 그리고 경로 의존성에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 지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누구나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드리고 끝낼게요. 예. 딱 10년 전입니다. 2014년 제가 전공의 4년 차를 할 때였는데요. 네. 그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의 정년 강연에서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려도 피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1.2억 폭발 사고인데 예.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전불감증 뭐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펑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 정년 강연에서 이 교수님이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나라가 내과 의사나 또는 의사의 머리를 써서 환자를 진찰을 하고 긴 시간 동안 면담을 해서 보통 의사가 환자의 병력 청취를 하고 진찰을 하면 80% 정도 진단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과정으로 점점 더 슈링크플레이션이 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환자를 보지 않고 모니터만 보면서 검사만 내고 있고 환자는 닥터 쇼핑을 하면서 과잉 진료를 또 선호를 하게 되고 이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딱 10년 뒤에 우리나라 의료가 이디역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 생각이 요새 최근에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딱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상황,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의사를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증상이 생길 때마다 병원을 돌아야 되고 의료 이용은 늘고 또 안 받아야 될 검사를 받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게 되고 건보 재정은 들게 되고 모두가 불만이고 상경을 하셔서 서울에 오셔서 3시간을 기다려도 1분밖에 못 만나는 이 의료. 예. 이 의료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디역과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 얼마 전에 그 복지부에서 발표한 수가를 약간 우리도 변경하겠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행위제 수가제로 하니까 자꾸 그냥 1분도 안 되고 그냥 자꾸 갈아치우는 수가의 단위는 낮고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봐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뭐 공공정책 수가 아니면 병원별 수가 이런 식으로 병원 자체에 그냥 수가를 좀 준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과야. 네. 그럼 거기에 그냥 포괄적으로 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도입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들어가 있던데요. 그거는 네. 조금 변화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정말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시범적인 모델에 대한 것들은 예. 사이즈가 굉장히 그러니까 청크가 굉장히 작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쓰냐면 어떤 약을 줄이거나 또는 환자를 자세히 보는 것과 관련된 시범 사업을 한다. 예. 이럴 때는 뭐 1, 20억도 굉장히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뇌영양제라고 해서 예.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되는 사실 이거를 의사가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고 뇌영양제. 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출하는 액수가 전문 의약품이 거의 한 1년에 1조 원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렇게 했죠? 어떤 그럼? 것을 예방을 한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들 거품을 뺀다거나 사람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거나 아니면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사업을 만들자고 하면 그런 데는 돈 안 쓰고. 그때는 돈을 안 쓰는데 네. 의외로 이런 치료 뭐 먹는 것 그러니까 예. 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그와 비교하면 몇백 배씩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개념 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거 1년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예. 근데 일본에서는 개호보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이 기능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수조 원대의 예산을 사용을 합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는 데죠. 예.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이 등급이 들어와서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한 데 돈을 엄청 많이 쓰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저걸 의사가 저렇게 하세요라고 처방하면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처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처방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없군요.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없습니다. 저걸 처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원래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부에 물어보면 예. 진찰료 행위에 너의 교육은 다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운동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하시지 뭘 또 처방을 하고 마시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운동 교육을 2, 30분을 진료실에서 하고 예. 진찰료를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초진 진찰료 27,000원 정도니까 그거를 받고 이제 퉁치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제비 결국에 의사 선생님들이 결국에 말로 할 수 있고 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못 가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값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그래요 그냥 뇌영양제 드세요 이런 식으로 가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행위별수까지 이거는 네. 단순히 수가를 이런 쪽으로 좀 더 씁시다의 문제가 아니고 수가를 바라보는 컨셉을 좀 바꿔야 된다는 뜻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행위를 꼭 해야지만 수가를 주는 방식. 네. 뭔가 이걸 치료했어. 이런 식으로만 지금 돈이 지급되고 있는 방식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하지 마세요. 네. 저건 하지 마세요 하면 네. 수가를 못 받는 구조군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라는 거 안에 그리고 의료 나중에 후단에는 복지로의 연계도 있고 예. 앞단에는 예방도 있는데 이 모든 게 의료고요. 예. 이 의료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치료, 특히 검사를 해서 처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인이 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계속 점점 많은 볼륨을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붉은 여왕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가에 왜곡이 생기고 그 왜곡을 아주 극소수는 이익을 보지만 예. 대부분의 국민들과 사실 필수 의료 선생님들과 특히 지역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본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의료의 수요 공급이 네. 사교육의 수요 공급이랑 비슷하구나. 네. 겪어보니까 네. 끝도 없어. 굳이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걸로 경쟁을 한다 하니 줄넘기 학원도 보내고 한다 하니 뭐 일본 수학 문제도 풀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필요한 것만 해서는 뭐 교육에서는 좀 다른 이유가 있죠. 그러면 1등과 10등을 어떻게 가려? 뭐 이제 이러면서 들어오는 건데 의료도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네. 그 체계를 잘 안 만들어 놓고 지방에서 서울로 오든 뭐 한 사람이 병원 하루에 10군데를 가든 알아서 하세요라고 두고 나니 계속 이제 그런 걸 허용한 상황에서는 악순환이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의료 수요를 좀 줄이고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한 사람이 가정의학과 먼저 가고 가정의학과 교수가 여기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고 외국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그래야 의료 수요도 줄어들지 이걸 그대로 두고는 이래도 답 아니고 저래도 답, 수가 올리는 것도 답 아니고 네. 의사 숫자 늘리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드는 생각인데 제약업계라든가 네. 의료 산업계라든가 네. 그런 쪽의 수익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의 방식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약값이 굉장히 싼 편에 속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처방하는 당뇨약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약값이 20배씩 차이 나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에는 약을 팔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어떤 제약회사의 음모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누더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싸게 많은 양의 의료를 공급을 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인기가 없는 대책을 내놓고는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무한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의료의 가수요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 사단이 벌어진 거고요. 듣다 보니까 그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봐요. 우리나라 실손 의료보험 누가 도입했는지 예. 그때 도입할 때 허가해준 네. 금감원 담당 과장님 누군지 네. 물론 일부러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이 상황에서 실손보험을 도입해 놓으면 예. 어쩌자는 거야 이걸 실손 의료보험회사에서 처음에 만든 사람 상 더 받고 늘어나잖아 이거. 상 받고 그랬대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근데 교수님 네, 저도 복지부 담당자도 인터뷰 해보고 네, 의사 선생님도 인터뷰 해보고 선생님도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 전반적으로 의료 수요를 줄여야 돼. 네, 과잉이 많아. 네. 그거 밑빠짐도 해놓고 어떻게 하겠어.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로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현실적으로 의료 수요를 줄인다는 건 네. 지방에 계신 분은 가능하면 서울의 종합병원은 몰 일이 더 없는 거고 그렇죠? 지방에 3차로 가겠죠. 부산대로 가고 경북대로 가겠죠. 지방에서는 아무리 아파도 서울 아산병원으로는 안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의료진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어야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최소한 인위적으로 의사들이라도 이렇게 순환 근무를 시켜줘야지 나 하나 목숨밖에 없는데 1년에 100번씩 수술하는 의사와 1년에 2번 수술하는 의사가 있는데 지역이 여기 산다는 이유로 2번 수술하는 의사한테 가서 나는 몰모트가 되고 그래야 10년 후에 여기 오시는 분도 이제 한 50번 수술하는 의사가 되니까 참고 여기서 수술 받으세요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이게 되기는 어렵다. 그 말이 옳지만 네. 되기 어려우니 그걸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바이탈 의사라도 지방에 남겨둬야 되는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사 숫자를 좀 늘려서 네. 바이탈 의사한테도 돈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네. 전국의 모든 의사가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바이탈 의사한테도 월급 한 150만 원 주면 계실 텐데 전국의 개업의들 중에는 막 월급이 3천, 4천, 5천 되는 분들이 많으면 이분한테는 1,000만 원을 드려도 자꾸 고민거리 된다는 거죠. 지금도 바이탈 의사가 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바이탈 의사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바깥에 개업하는 개원의들 중에 뭐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에 그 소득은 좀 줄여놔야 네. 뭘 다음번에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어디에 허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정도의 의대생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바깥에 계시는 비급여를 하는 분들의 소득은 별로 줄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요.
왜냐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뭐 2, 3만 명 정도 지금 되신다고 하죠. 밖에서 그 그런데 미용 숫자가 많지도 성형하시는 않다는 건 분들? 뭐냐면 그 의대생 배출의 숫자가 그게 사실은 뭐 안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폭탄을 던져서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이제 가서 결국에 뭐 예를 들어서 단가 경쟁을 펼치게 만들 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숫자는 아니다.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이 중요한데요. 네. 자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요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증원된 분들은 이제 강제 2년 수련 제도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생겨나는 병원들을 메우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병원들이 메워지면 지방의료는 더 고사될 겁니다. 그 말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2,000명 늘려서도 택도 없다고 받아들여지는데 네. 그러면 3,000명, 4,000명, 5,000명을 늘리는 것은 답입니까? 그러니까 혹시 사실은 그럴 경우에 어떤 걱정? 0명이나 2,000명이나 4,000명이나 차이가 없을 수도 저는 사실 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0명이나 2,000명이나 4,000명이나 사실은 원하시는 것들에는 원하시는 그런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는 별로 증가를 못 시킨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의료 공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못 버는 사람도 TO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구조로 한들 지방에 이 사람들의 TO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연봉을 받는 사람의 TO조차도 만들어내지를 못할 겁니다. 병원에서 그런 TO를 만들 유인이 없다. 유인이 없습니다. 그 채팅창에 있는 그 질문이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00명을 늘리나 3,000명을 늘리나 안 늘리나 네. 차이가 없을 것이다. 네. 라면 굳이 늘린다고 반대할 이유는 뭡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의대생 정원에 대한 의견을 내려온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지금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예.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람값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분배 문제.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TO가 안 난다. 팀이 붕괴되기 때문에 어차피 필수과와 지방으로 사람이 못 간다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어차피 지금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개원을 해요. 제가 개원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네가 개원하면 지금처럼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일단은 보험 진료는 1분 진료를 하고요. 네. 나머지 환자분들이 오시면 비싼 수액을 최대한 팔아라. 수액을 팔아라. 그 다음에 기능의학 검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MRI니 뭐니. 기능의학 검사라는 게 피 검사에서 피 영양소 검사는 부족하면 막 이것 뭐 영양제 장사를 해야 비타민 된다. D.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망할 것이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조언을. 왜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가 구조가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람 값을 안 쳐주고 짜장면 값이 오르는 동안 진찰료가 안 오르는 만큼 결국에 그 결과는 결국에 정상적인 형태의 의사로서의 업무, 그러니까 오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뭐 있을 수도 있어요라고 설명드리고 이 약의 부작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줄여봅시다. 그렇게 이런 해서는 답이 안 거를 할 나온다? 수가 없는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유지가 되는 한 의사가 아무리 많아진들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을 할 수 없고 계속 이건 숫가를 올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수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파이에서 사람 값의 비중을 늘린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가의 알겠습니다. 구조를 좀 그렇게 했을 바꿔보자. 때 그러면은 개원을 해서 100명을 봐야 되는데 100명을 보지 않고 알겠습니다. 30명만 보고 약만 정리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른바 숫가를 하려고 하면 네. 하루에 30명 보는 분과 60명 보는 분의 수입이 2배가 되게 말지 말고 네. 30명만 봐도 어느 정도, 네. 60명을 봐도 크게 차이 없게 네. 뭐 영양주사를 처방해도 뭐 3만 원, 처방 안 해도 27,000원 뭐 이렇게 나오게 전반적으로 이걸 섞고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원가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좀 말씀을 주시면 참 난처한 입장인 거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으나 어차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의료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방향에는 당연히 손해보는 의사, 이익보는 의사 있겠죠. 네. 그런데 말씀을 해주시다가 손해보는 의사가 생기면 마음에 걸려서 그 말씀을 못 해주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그러니까 네. 무슨 정책이 있을 때 네. 의사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슬라이드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결국에 사실은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값이 상대적으로 줄고 사람값이 오르면 말씀하신 또는 행위에 대한 값이 줄면 그게 자연스럽게 예.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식.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참 표현이 그래요.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 배터리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 진료과의 어떤 만성적 적자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검사를 신의료에 등재시켜서 비급여로 환자한테 부담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게 사실 지금 만연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자를 어느 정도 니네들이 본다. 그리고 의사는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 적자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급여로 환자한테 덤터기를 씌워서 할 테니까 항상 약간의 적자를 보는 만큼의 수가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건 악순환이죠. 악순환인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이제 관료들은 이 악순환에서 항상 네가 먼저 해, 내가 먼저 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 수가를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결국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고 이거 오늘 이러다가 완전히 양쪽에서 다 혼만 나겠네요. 국민도 싫어하시고 의사도 싫어하시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듣다 보면 예.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네. 내가 생각하는 그 근거 중에 모르는 게 있었구나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생각도 하실 거고 이게 그러시는 사실은 뭐 거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꼬여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긴 한데 말씀하셨던 그 수가의 방향 자체를 그러니까 수가를 지금 올리냐 낮추느냐의 문제보다 지금 그 근본적인 방향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예산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도 중요한데 예. 똑같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쓰고 있다면 네. 지금 예산의 2배를 들여도 이렇게 쓸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쓴다면 10배를 늘려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 방향을 좀 그 고민해야 권고 예산, 된다. 보건 예산을 쓰는 방식과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완전히 완벽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좀 그 수가를 결정하는 그 체계가 근데 예전에도 그게 수가 체계가 좀 문제라고 항상 나는 하던데. 오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어. 수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이 프로가 오늘 이렇게 1시간 설명 들으니까 그게 참 문제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지라는 생각이 그게 드는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렵지도 않고 네. 바꾸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다시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어렵다는 슬라이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경로 의존성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대략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이나 네. 사람들의 컨셉들이 그대로 가고 있고요. 아. 이 경로 의존성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료는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2차관 의료는 치료인 거지. 보건복지부의 2차관이 의료고 예. 1차관이 예. 복지거든요. 예. 2차관이 하는 거는 치료입니다. 아. 1차관이 하는 거는 복지고. 복지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노년기에는 서서히 의료가 테이퍼링되고 복지가 늘어나야 되고 가는 거군요. 그 와중에 복지의 예방이 필요하고 아. 젊은 사람들은 의료에서도 예방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예. 이게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섞여야 되고 새로운 컨셉들이 필요하지만 예. 그런 것들이 옛날 시스템에 그대로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의사들에 대한 불신에 젖어 있는 관료분들도 있고 예. 아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프로님 말씀 많이 어허. 하셨지만 이제 결국에 인기가 없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인기가 없는 일을 아무도 하지는 아니, 않죠. 그러니까 듣고 네. 보니까 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 네. 2차관은 의료면 박사- 장관이죠. 장관이 아무튼 장관은 근데 둘 다 볼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제 그 복지부 노년을 장관. 하다 보니까 예. 정말 많은 복지부에 계신 분들을 만나요. 예. 개별적으로.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사일로라고 이렇게 딱 형성이 돼서 서로도 이렇게 잘 의견 교환이 안 됩니다.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되지가 않고요. 또 듣다 보면 답답하게 그러면 많습니다. 상담과 진료와 이런 것에 비중을 많이 주면 그럼 좀 치료는 검사나 안 중- 장비나 그건 치료는 안 중요하냐?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이 환자는 MRI도 좀 찍어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로봇 수술 좀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또 적자가 나니 네. 그런 일도 벌어지게 그 MRI 같은 거는 한 번 도입해서 네. 100장 찍으면 100분의 1 네. 하루에 10장만 찍으면 10분의 1이니까 네. 많이 찍는다고 다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서 많이 네. 찍을수록 더 단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많이 찍자는 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싸겠지 그동안 찍을 수 있었던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사람값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결국에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이게 큰 어떤 돈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떤 운동장 구조를 못 바꾸면 적어도 큰 돈통을 어떻게 쓸지라도 고민을 해서 공공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필수과를 늘려주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적자를 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TO를 만들고 팀을 유지를 해주고 뭐 이거를 해줘야 될 텐데 네. 일단은 지금은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문의 위주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문의 위주로 가려고 하면 한 5배쯤 돈이 듭니다. 그런데 그 5배쯤 드는 돈은 사실은 사람값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하여튼 이런 컨셉들이 다 좀 바뀔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대강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네. 것 같고 아,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일단 들을게요. 예. 다만 중요한 아이고. 문제를 정부와 제기해 의사 쪽이 요즘 대립하면서 서로의 카드를 이제 예. 먼저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음. 오늘 말씀하신 건 뭐 뭘 먼저 받든 더 큰 카드가 남아 있으니 어느 쪽이든 이 숙제를 어떻게 풀든 간에 다음 숙제가 더 클 거다. 다음 숙제 빨리 잘 풀어라. 네. 그런 그런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아유, 댓글창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교수님, 요즘 의사 선생님이 어디 유튜브에 가서 건강 상식 얘기 안 하고 네. 의료 정책 얘기했는데 댓글창이 이 정도로 깨끗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다행입니다. 매우 독특한 커뮤니티에 예. 아이고. 오신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유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 정의원 교수님. 어려운 이야기 해주신 그 용기와 열정과 네. 성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